네, 언중 6월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색깔이 민트색 아니에요? 민트색입니다. 아, 그게 민트죠. 네. 민트 초코. 그리고 귀여운 북극곰. 아, 예. 그걸 또 그렇게 또 올리냐, 그것도. 이게 왜냐면 저 아내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짜준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 종종 부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너무 충성이 과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줘야 나중에 구박을 덜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찬이 좀 달라집니까? 그럼요. 네. 그래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요즘은 시대가 네. 금슬이 좋은 거를 이제 중시하는 또 시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들도 이제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요즘은. 왜 아저씨가 왜 나와 근데 여기 왜 나보면서 아저씨 얘기를 해? 이게 한국 아저씨들이 가끔 이제 방송이나 뭐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가면 뭐 부부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습관이 좀 돼 있는데 그거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얘기하냐고. 네.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죠. 첫 번째 얘기. 후드티 돌려 입으신다라는 그 기사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코디 기사가 이번 주 굉장히 좀 많이 쏟아졌는데 관련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화제가 가장 많이 된 뉴스는 연합뉴스에 김건희 여사 윤 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라는 네. 제목의 기사였는데 뭐 공개활동 개시를 검토한다는 내용은 별로 없고 실제로 중요하게 다뤄진 거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근황과 관련해서 찍혔던 사진 뭐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뭐 경호 중인 이제 경찰견하고 같이 찍힌 저 자연스러운 사진이었는데 네. 기사 내용도 보면 뭐 김 여사는 최근에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수수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라든지 격식 없는 후드티와 청치마 차림으로 자신을 경호하는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는 모습이었다라든지 네.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걔한테 그렇습니다. 예. 마치 이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듯이 기사가 작성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목격을 한 이웃 주민이 과연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기사가 작성이 된 건지 혹은 뭐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들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에 이웃 주민이 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사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한다니까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듣고 쓴 기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면 김건희 씨가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사진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저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그게 기사 안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사를 작성했을 때는 이게 사진 밑에 캡션이라고 달리잖아요. 사진 설명이 달리죠. 그렇습니다. 사진 설명에 이제 독자 제공이라고만 돼 있어서. 독자 제공.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진도 제공을 하고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기사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따로 있구나. 근데 그 제보자가 어떤 뭐 정치권의 관계자나 이런 게 아니고 평범한 뭐 서초 구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구성으로 돼 있었던 거죠. 뭐 지금 진주님이 제3자가 찍은 사진이라면 경호 실패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지금 헬마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 의식은 이런 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겁니까? 저는 뭐 기사거리는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사진에 찍힌 인물 자체가 곧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김건희 씨라는 거 그리고 김건희 씨가 최근에는 이 공개에 노출되는 행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사진을 구했다면 제가 기자라도 이제 보도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요? 지금 보도 가치가 없는 건데요. 왜 그렇죠? 네. 보도 가치를 그 결정을 하는 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손님 끌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보도 가치를 그 쟤는 잣대는 명확한 거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정보가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숙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공해 들어가는 게 국민의 알 권리 대변의 언론 기능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운영해 달아가는 문제와 김건희 씨가 후드티를 입고 개하고 만났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해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정보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런 점에서도 그냥 기사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완전히 셀럽 보도의 측면에서 지금 그거는 관점을 그렇게 바라본 제가 셈인데 비즈니스 측면이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지금 언론의 풍토가 자꾸 이제 바로 이런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게 아니라 장사. 이쪽으로 경도대가 가버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런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말 나온 김에 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아주 이제 평소의 문제식 중에 지금 그 언론이 내놓는 그 뉴스 중에 국민의 알 권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뉴스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성 뉴스 가운데 상당히 이것이 이거 뭐냐면 이래서 방범 체계의 문제라든지 치안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몰라도 되는 사건도 있는데 단순히 자극적이기만 한 사건도 있고요. 세세하게 범행 수법까지 전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장사용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네. 그게 종편 성립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악화잖아요. 양화가 아니라 악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평소 문제의식이 그렇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제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해당 방송의 제작진들은 지방 재판소에서 열리는 이 판결문을 구해서 재밌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이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간단히 얘기죠. 그 갈수록 황색 저널리즘이 득세를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준비할 때는 이게 조회수 관점에서 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진은 뭐 이제 희귀한 사진이니까 이걸 구했으면은 보도할 욕심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기자의 이제 진정성 혹은 이제 진실성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주목을 한 건데 아니 이 사진이 과연 단순하게 독자 제공이라고 사진 설명이 붙어서 나올 수 있는 기사일까? 왜냐하면 이 사진을 평범한 이웃 주민이 찍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인수위 측 내지는 김건희 씨 측에서 제공했을 사진인데 여기다가 독자 제공이라고 사진 설명을 붙이는 거는 독자에 대한 기망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던 거고요. 근데 일단 지금 그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연합이 이제 처음에 이 보도를 할 때는 사진 찍힌 게 최근이라고만 밝혔고 네. 출처가 이제 독자 제공이라고만 명시를 했는데 네. 인수위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이 인수위에 몰려가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왜 연합한테만 사진을 주고 우리한테는 사진을 안 주냐? 라는 문제 제기였던 셈인데 결국에 인수위가 나중에 다른 기자들한테도 사진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수위가 제공한 게 확인이 된 거네.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제공하고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수위 측의 내용을 받아서 기사 작성에 활용한 셈이에요. 그러면 기사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사진 제공에 깔려 있는 의도가 뭐냐 이쪽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은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라고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사의 주 내용이 사진 설명 그리고 옷에 대한 설명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인수위 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받아쓰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제기된 쉽게 거고요. 말하면 공개 활동을 그 대비해서 간복이 지금 그 정보 제공이다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네. 그걸 거의 이제 그대로 그리고 조회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쓴 셈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오히려 패션에 초점 맞춘 보도도 많지 않았습니까? 패션이 주가 됐습니다. 나중에 봤을 때는 예. 결국에는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공개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네. 실제로는 제가 좀 찾아봤을 때도 이 주로 코디에 집중을 하는 기사들이 그날 당일에만 오후 2시까지 한 100여 건 정도 올라왔다. 라고 하고 근데 하루가 넘어가는 동안 한 300여 건 정도가 작성된 걸로 후드티의 청취매가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는 그 코드인가요?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인수위 측의 의도대로 간 거죠. 평범하고 이 소박한 복장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초점에 따라간 기사들이 많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코디 보도를 할 때도 그 다음 해석을 어떻게 이제 연결해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오늘 가져온 서울경제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초점을 맞춘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저라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초점을 맞췄던데 어떻게? 제목이 후드티 돌려 입으신다. 김건희 재활용 코디 화제라고 돼 있습니다. 재활용 코디. 재활용 코디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혹시 이제 옷의 소재가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한 어떤 소재를 사용한 후드티였나? 아니면 혹시 구제옷 입으시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구제 거리 가끔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버린 옷 다시 모아가지고 쓸만한 거 해서 파는데 아시죠? 그렇죠. 네네. 뭐 아름다운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사실 이것도 곳들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태도 이런 거를 생각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수수하고 검소한 우리 건희 여사님 새벽기도 가실 때랑 산책하실 때 같은 후드티네요라고 이렇게 이거는 저 쿼트를 딴 거니까 인용을 인용인 한 거죠. 직접 겁니다. 인용인 거죠. 누군가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직접 인용한 거냐면 이제 김건희 씨의 개인 팬 카페 건사랑이라는 데에 이 카페의 반응들을 좀 옮겨온 건데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 코디라고 하는 게 네. 새벽기도 가실 때 입었던 그 옷을 산책 가실 때도 또 재활용해서 똑같이 입으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진 속의 그 자주색 문제 후드티가 지난 2월 14일에 극동방송 이사장이 이제 김장한 목사를 만날 때 입었던 옷과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건사랑 회원들끼리 나눈 거죠. 그러면 저는 재활용의 신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옷을 벌써 한 10번째 입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치면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친환경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이분 건데. 어떻게 이제 JDK님이 그런 식이면 JB는 맨날 재활용 코디라고. 여긴 약간 뼈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 내용. 어제 입으신 거 똑같이 입으신 건 아니죠? 이거 이번 주에 뭐 2번 입었나 3번 입었나. 알뜰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딱 그 얘기를 기사에서 합니다. 눈썰미 짱이십니다. 김건희 여사는 후드티도 돌려 입는다. 검소하다, 소탈하다. 이런 식의 아니, 카페에 올라온 일회용 후드티도 있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후드티가 무슨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도 아니고 한번 입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마스크만 일회용 쓰면 되지 왜 옷을 일회용으로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후드티뿐만이 아니고 지난 1월에 프로필 사진 때 촬영을 할 때 입었던 재킷을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도 입었다. 이런 이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옷을 어쩌다 한 번씩 입는 것만으로도 재활용 코디라고 이제 상찬을 해주는 그런 기사인 셈입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슬리퍼 완판 보도입니다. 슬리퍼 완판 보도. 네. 이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보도의 이제 전형인데 네. 이 착용하고 있는 슬리퍼가 어디 제품인지 얼마짜리 제품인지 일단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한 오후쯤 됐을 때 그 슬리퍼가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완판됐다는 보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짜리인지 소개하는 보도를 하고 완판됐다는 보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검소하고 알뜰한 걸로 치면 이 기자분들이 더 이제 알뜰한 것 같아요. 소재 하나를 가지고 2번 돌려서 기사를 쓸 수 있는 네. 이런 행태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목들도 대단합니다. 김건희 슬리퍼 초고속 완판 얼마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얼마인지. 저도 들어가 봤더니 한 3만 원 상당 한다고 하더라고요. 슬리퍼가? 네. 그래요? 근데 검소하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김건희 슬리퍼 나도 집사람 사주고 싶다. 김건희 슬리퍼 순식간에 완판. 이런 기사들이 쭉 올라와서 더 뭐 길게 얘기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있잖아요. 집 앞에 헬스클럽을 매일 똑같은 트레이닝이 있고 네. 맨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소탈하죠. 소탈하시네요. 그다음에 저는 재활용을 매일 합니다. 재활용 매일 하시고요. 예, 저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그죠? 뭐 제가 어떻게 좀 해드릴까요? 급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세상에 옷 사가지고 네. 보통 몇 년 입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사실은 웬만하면 달아지기 전까지 입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 두 알겠습니다. 번째로 가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인수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입 기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1,000여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자들도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죠. 미디어는 안 받아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데 알고 있는 있어요? 익숙한 매체들 네. 미디어 오늘뿐만 아니고 뉴스타파. 네. 뉴스타파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해서 보도했었던 매체 예. 탐사보도 프로그램이고 뉴스버스 뉴스버스 고발사주 검언유착 의혹을 네, 최초 보도했던. 단독 보도했던 고발사주 의혹을. 고발사주죠. 고발사주. 이 매체들이 이제 줄줄이 출입을 허용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인수위 측에서 이제 매체들을 가려받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엊그제 이 당선인이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정확하게 인수위원회나 혹은 당선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쓴소리 전달의 대표 주자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도 이제 그런 걸 기대를 했을 텐데. 근데 왜 안 받아줬대요? 일단 인수위 측에서 미디어오늘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인수위 측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론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유. 기자협회, 뭐 편집인협회, 뭐 이런 어떤 이제 언론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 한 10개 정도 이제 목록을 제공을 했는데 한국신문협회라든지 뭐 방송협회라든지 한국기자협회라든지 네.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 미디어오늘이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오늘 측에서 설명하는 걸로는 우리는 미디어 비평지기 때문에 해당 그 협회들이 다 취재 대상이다. 그렇죠. 취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입할 수는 없고 그거와는 별개로 국회에도 출입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도 출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도 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달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별다른 답변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 뉴스타파나 뉴스버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요? 설명을 못 받았다는 게 이제 해당 그 매체들의 입장인데 예. 처음에 미디어오늘에 대해 설명했다는 거랑은 다르게 뉴스타파는 한국기자협회의 회원사고요. 예. 뉴스버스는 인터넷 기자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수위가 밝혔던 기준대로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해당 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다른 매체들 경우는 또 인수위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준이 없이 그냥 입맛대로네요. 그때 인수위가 그냥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가 역공장입니까?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좀 정확하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예. 애초에 기준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기에 따라서는 기분 따라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이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네. CBS의 한판승부에서 나와서 했었던 인터뷰 내용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저랑은 언론에 있어서 그런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그 당선인께서 예전에 그 열차 타고 계실 때도 한번 인터뷰하면서 네. 언론이 너무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네. 방금 그 김성회 대변인 얘기한 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당선인에게 대한 굉장히 혹독한 어떤 기사들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네.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뭐 임기 내내 이런 게 아니면 또는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이런 게 지속된다면은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텐데 네. 초기에 있는 다소간의 기싸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기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 본인 입장에서 악의적인 기사다 아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윤석열 당선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불쾌하고 내 입장에서는 뭔가 항변하고 싶은 기사가 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내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악이냐 선이냐라고 하는 특히나 의도의 문제를 본인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판단을 하는데 그게 조치로 이어지면 더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보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언론이 오보가 나올 뭐냐면 수도 있고요. 네. 오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왜곡 기사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때에 그러니까 지금 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정립되어 있는 대처 방식은 해당 기사, 해당 뉴스에 대해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거지 해당 언론사를 낙인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해당 언론사를 낙인 찍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뭐 이런 기싸움 이런 식의 어떤 뭐냐면 뭐 그러니까 애둘러가는 어떤 뭐냐면 변명이 그러니까 저는 뭐 정합적이도 않다고 보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혹독한 기사를 내놓은 매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러게요. 한겨레랑 경향도 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한겨레 경향만이 아니라 뭐 그러면 그런 데는 왜 근데 또 받아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에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설명의 완결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추정을 해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똑같이 어제 생각을 했는데 비판 기사를 쏟아낸 많은 매체들이 있고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 많은 매체들이 있고 심지어 그 매체들 중에서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기사들 중에서는 특정 기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한 심기를 만들었을 기사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매체들만 딱 찍어서 이렇게 했느냐를 좀 추정해 봤을 때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고발 사주 사건. 미디어오늘 뭐가 있었는데? 미디어오늘은 그 관련 기사들을 많이 전파했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한겨레나 경향처럼 소위 말하는 과거에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메이저 매체가 아닌 매체들. 그러니까 만만한데 지금 고른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다른 매체들은 똑같이 비판적 기사를 많이 냈어도 들어갔는데 왜 이 소위 말하는 작은 매체들이 못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판별 기준을 그걸로 삼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리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고 해서 남의 개인 집에 마구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사적 영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돼요. 아무리 취재의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이나 인수위가 자기가 개인 그 사재를 들어갖고 개인 공간을 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마는지는 내가 허한다라고 하는 권한이 행사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사적 공간이니까. 네. 그렇죠? 그냥 사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럼 프라이버시의 어떤 영역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금 점유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라 말아라고 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면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커트를 합니까?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기 뭐냐 들여서는 안 되는 명백한 사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다 받아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실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개방이라는 취지가 그냥 인심 좋아서 개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우리 언중유골에서도 이제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걱정들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메이저 매체와 마이너 매체를 갈라서 본다든지 혹은 뭐 특정 매체가 뭐 자신한테 불리한 기사를 냈을 때 뭐 민주당의 장악된 언론이라거나 뭐 하수인 매체라거나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매체 입장에서는 그건에 가까운 어떤 인식을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입처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매체를 고를 때도 혹시 그런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그 매체에서 작은 기사로 다뤘던 것들이 당선자가 뭐 지나가다 이제 기자실에 들어와서 뭐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눴다든지 기자들을 위해서 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른 매체들이 많이 다뤘었는데 반면에 미디어오늘이나 뉴스타파나 뉴스버스처럼 정당하게 취재할 권리를 뺏기고 있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 매체들이 충분히 또 다뤄주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충분히 다뤄주고 있느냐 그것도 짚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 자유 침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 안 해요? 다른 매체들이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저의 전문 영역인데요.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를 잘 못하면 팩트라는 단어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뭔데요? 연합뉴스가 이제 팩트 체크 코너 전문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뤘던 이슈 중에서 시선 집중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김예지 의원이 며칠 전에 나와서 이제 장애인의 이제 이동권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택시 한 번 타기도 힘들다.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출근길을 아예 포기해야 되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다라고 네. 이제 발언한 게 화제가 됐는데 이 중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다라는 말을 검증을 한 팩트체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타려고 2시간 기다리는 경우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일단 이 팩트체크 기사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통상적이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 기사 내용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센터 운영처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서울시 평균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한 32분 정도 되더라. 네. 라는 내용이 이제 주로 돼 있습니다. 2시간은 아니더라. 2시간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이제 온라인 SNS 공간에서 일단 난리가 났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니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증인들인데 이 기사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일단 난리가 났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장애인 단체들을 직접 취재한 또 다른 팩트체크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팩트체크 기사들의 팩트체크 대상은 해당 연합뉴스 기사 자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체크 기사를 팩트체크하는 이런 이제 또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게 됐다라는 건데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팩트체크의 형식을 가지고 기사를 쓸 때는 단순히 숫자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거에서 그쳐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게 어떤 팩트를 호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연합뉴스 팩트 체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뭐 대표적으로 꼽자면 일단은 취소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콜택시를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있겠죠. 그거는 그 평균 대기 시간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예. 이걸 놓쳤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김예지 의원이 2시간이라고 숫자를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건 네. 장애인들이 본인이 이용할 교통 수단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기사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먼저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에 따르면 YTN 프로그램이죠.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장애인 콜센터 자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5%,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1.1%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장애인 콜택시 그 운영 기관이 있는데 서울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장애인 복지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4.9%, 2시간 이상은 자동 취소가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일단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2시간 이상과는 별개로 이제 취소율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기관 자체가 없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은 대기자가 너무 많을 때는 일단 중간에 이제 취소를 했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걸고 그러다가 또 취소했다가 다시 걸고 이렇게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접수가 이제 그 통계로 이루어질 때는 이 사람이 한 20분 기다린 걸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약간 왜곡돼 있거나 좀 배차 시간 자체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하나 좀 그 큰 틀에서 보면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관계를 검증한다는 게 바로 이제 그거죠. 기본 이유죠.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그것이 진실로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물가 대책을 그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4.1%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팩트죠. 그렇죠. 근데 이 팩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죠. 하나는 한국은행이 잡고 있는 목표 관리가 상승률은 2%다.
이거하고 비교가 됨으로써 비로소 4.1%라는 사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 물가가 심상치 않다, 오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실로 접근해 달라고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럽은 7%였고 미국은 8%를 기록할 거다 하고 또 비교가 됨으로써 4.1이 갖는 의미가 획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4.1%라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구성이 돼서 그게 진실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2시간을 기다리느냐 32분을 기다리느냐라는 것은 단순 사실의 문제고 그것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맥락과 의미는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이동권 실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진실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 아니라 32분이면 장애인 이동권 구현에 장애인 콜택시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이게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32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이제 비장애인들은 평소에 5분에서 뭐 10분 내외면 어떤 택시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 아니 저기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는데 10분 넘어가면 열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그래? 그럼 끝까지 기다려 이렇게 가자. 네네네. 32분이라고 하면 장애인 이동권을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충분히 구현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팩트 체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정확하고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건데 제가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대한민국의 팩트체크라는 형식을 최초로 본격 도입했던 JTBC 팩트체크의 이제 네. 구성 작가였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팩트라는 단어로만 접근을 하면 숫자의 사실관계 혹은 자료의 사실관계 여부만 따지면 될 걸로 많은 팩트체크를 이 자임하는 기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팩트 체크는 사실 모든 기사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식의 접근은 의미가 없고요. 그건 원래 다 해야 되는 거기 팩트 때문에. 체크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별도의 코너로 구성할 때는 이 팩트 체크를 왜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널리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저희도 한 3년 반 동안 그 코너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어느 순간에는 다른 매체들보다 이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이 보도상에서 우위를 가지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했었던 다른 많은 보도들을 참조하거나 거기 나왔던 자료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실이 무너지면 진실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보도가 한 5년쯤 된 보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뭐 유엔 성평등 지수를 많이 인용하지는 않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한국의 순위가 100위권, 하위권, 최하위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약간 위에 있던 나라가 레소토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소국이에요. 인구가 뭐 한 100만여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 근데 거기가 한국보다 높은 순위로 잡히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죠.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아프리카의 소국보다도 한국이 성평등 지수가 떨어지는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검증을 해봤더니 숫자 자체는 한국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진실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레소토 같은 나라는 경제 자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종속이 돼 있어서 남자들이 대부분 20대 이상이 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빠져나가서 그래서 여성의 경제 참여 지수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팩트를 나열하는 기사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팩트체크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32분을 기다리면 충분한 거냐? 그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콜택시가 제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좀 더 깊은 질문이 같이 들어가야 네. 그래야 다른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 자료들의 크로스 검증을 통해서 진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팩트 체크가 갖는 그 가치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죠.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어떻게 팩트가 이제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실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개념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배가 어제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지 김치찌개를 먹었는지 팩트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누가 이야기한 데서 사회가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팩트 체크라는 형식을 달고 나올 때는 어떤 아이템을 선별해서 골라서 그걸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취합하고 어떤 자료는 버릴 건지 혹은 뭐 이런 어떤 의견을 들을 건지 이 의견은 버릴 건지 이런 것도 다 선택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김예지 의원의 인터뷰 발언 중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2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장애인의 이동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라면 기사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진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너무 작은 부분에 집착해서 그리고 실질이 아닌 부분에 집착해서 숫자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놓친 게 많은 기사였다. 오히려 이제 허술한 기사가 돼버렸다. 그렇죠. 이 근데 부분을 그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체크도 제대로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언중육을 마무리하죠.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